지난번에 이제 칙센트 미하이에 의해서 얘기된 몰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몰입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를 했었죠. 그죠? 특징을 보면 명확한 목적과 즉각적 피드백, 개인적인 기술이 주어진 도전에 부합하는 정도, 행동과 의식의 결합, 주의 집중, 그다음에 잠재적 통제에 의한 인식, 자기 인지 상실, 그다음에 시간의 왜곡, 자기 목적성의 경험,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 되고 있고, 일례로 이제 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어번에 의한 구성 이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독일의 하노버 대학에 이제 어번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구성된 3만 이론이 되는데, 이제 창의성을 세분화시켜서 만든, 그래서 3만 이론보다도 조금 더 세분화시킨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만 이론에 의한 세분화된 그 내용을 보면 이 어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는 이제 동기, 집중, 구체적 어떤 지식과 기술, 일반적인 지적 능력, 그 다음에 확산적 사고력, 그 다음에 개방성과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어떤 참을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창의성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해서 나타낸 것이 되겠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인지적 능력을 개인과 사회 그리고 환경, 이렇게 큰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6개로 지금 이렇게 분화가 됐죠. 그래서 6개로 나누어서 창의성을 구성한 개념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번의 구성 이론은 이제 두 사람의 구성 이론보다는 이제 복잡하고, 왜냐하면 이제 6개로 나눴으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구성 이론들을 이제 합쳐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마빌리의 3원 이론보다는 조금 더 많아진 6가지 구성과 칙센트 비하이에 의해서 주장된 것과 이제 비슷한 그런 개인적,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적 요소, 여기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이제 고려했다는 것이 어번에 의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산적 사고력, 지적 능력, 특정 분야의 지식 집중, 동기, 개방성, 여기 이제 6가지 요소가 이 어번은 창의성을 구성하는 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5가지 구성 요소를 보면 독창성, 융통성, 정교성, 민감성, 유창성이 되는데, 요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창의성의 구성 요소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5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독창성은 이제 다른 사람과 변별력이 되는 어떤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런 독창적인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정교성, 그 다음에 선택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실용, 정교하게 다듬는 능력, 그리고 민감성,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찰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창성,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을 선별하는 게 유창성이 된다. 그 다음 융통성, 같은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 아이디어를 이제 응용하는 게 이제 융통성이 되는, 요 요소 5가지로 이제 창의성 요소를 보는 구성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구성을 이제 이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한 것도
또 볼 수가 있고, 이 창의성의 구성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성 있게 플렉시블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이론을 주창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이론에 있어서는 로버트 스턴버그와 같은 이제 실용적 측면에서 창의성을 옹호하는 이제 심리학자이기도 한 이 사람은 이제 1995년에 첫 번째로 이제 출간한 몇 가지 개정판이 나온 그의 저서에 의해서 이런 이제 이 저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창의성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정리된 이제 투자 이론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창의적 과정은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특히 요즘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투자의 과정에서 6가지의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요소 6가지를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창의성을 이제 발현한다, 이런 개념이 이 로버트 스턴버그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이제 그 자산이 풀리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부동산에 그 자금들이 이제 쏠리고, 또 그 주식 시장에 많이 쏠려 있죠. 그런 이제 부동산이나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창의성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는 6가지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로버트 스턴버그는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건 일반적인 얘기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의 한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사서,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럴 때 이 싸게 산다, 이 싸게 사는 이 시점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필요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창의적인 6가지 방법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창의성의 발현의 6가지를 보면, 지적기술,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이든 그 주식이든 그 이제 그 지식적인 능력과 기술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식이 필요하죠.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적 기술은 이제 합성 기술, 분석 기술, 실용 기술. 그래서 합성 기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융합시키는 거죠. 융합 기술이 되겠고, 이런 이제 이런 3가지 합성하고 분석하고 실용하는 기술을 이제 합해서 지적 기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통상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 이게 이제 합성 기술이고, 융합시키는 거죠. 주변의 환경을 총체적으로 이제 융합시켜서 합성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아이디어들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것으로 고르는 기술. 그래서 이제 분석 기술, 어떤 뭐 부동산도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에 있어서도 아파트가 있고, 그죠? 아파트, 그다음에 뭐 단독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연립주택, 그다음에 요즘은 뭐 그
1인 가구에 있는 원룸이라든가 원룸,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상가도 있고, 그죠? 상가도 있고, 공장 건물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 요 아이템들, 부동산의 이 아이템들을 분석해서 어디에 자기가 이제 투자할 거냐, 창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투자한 뭐 단독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분석해서 자기가 이제 투자 결정이 됐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개발해서 수익을 낼 것인지 창출할 것인지가 이 필요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이런 지적 기술의 한 부분이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식에서도 종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목들의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전기전자라든가, 전기전자, 전기차죠, 전자. 그 다음에 그 코로나로 위한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장비, 부동산도 있죠. 주식에서도 이런 것들, 이러한 아이템들을 각각 분석을 해서 창의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고르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금방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남에게 의미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실용 능력.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디자인 매니지먼트에서 어떤 디자인을 하고 매니저를 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익 창출, 그죠?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수익 창출이잖아요. 수익 창출이 되도록 팔아야 되겠죠. 그럴 때에 고객이 이 제품을 디자인 측면에서, 경영상 측면에서 잘 어필을 해서, 즉 설명을 해서 이 제품이 유용하다, 실용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디자인도 잘 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실용 기술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지적 기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지적 기술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뭐 지식이 필요하죠.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연립, 뭐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상가면 상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주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종목별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이 없이는 창의성을 발현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기본 부분이 되니까, 일단 그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A라는 회사에서의 제품이 있다. 뭐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다 하면 이 서비스를 이 A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포장을, 즉 디자인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니지먼트 해서 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해서, 즉 고객이 결국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이 회사는 어떻게 돼요? 이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수익이. 이런 메커니즘이 되도록 할 때에 이 지식이 필요하다. 이 서비스,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서비스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공부를 해 놓지 않으면 이 고객이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곧 창의성이 될 수 없고, 때로는 지식이 오히려 창의성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기본은 이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적 기술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지식이 곧 창의성이 될 수 없고, 창의성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오죠. 어떤 학습을 해오는데 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거죠. 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이제 이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 방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창의성을 이제 방해를 한다. 이 지식들이 배워온 이미 습득한 지식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의성은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어떤 틀을 깨야, 이 고정관념을 깨야 이 창의성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어떤 창의성을 발현하려면 이 지식 자체가 없으면은 무에서 유를 어떤 유를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없는 거는 아니죠. 있기는. 미켈란젤로라든가. 사실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도, 어떤 창의적인 조각 제품을 만든다든가, 미술 제품을 만든다든가 할 때에, 기존의 조각 제품, 기존의 미술 제품, 이런 것들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기만의 독창적인 창의성을 발휘한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의성 있게 어떤 부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무에서 유를 창의하기는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기 누구냐면 이제 아인슈타인이죠. 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이제 도출을 해내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이론이 될 수도 있죠. 도형, 제품, 이론, 어떤 서비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4 빼기 3은 5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지. 한번 각자가 생각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어떤 거다라고 좀 답을 찾은 사람이 있으면 카페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식 기술이라든가 지적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식,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창의적인 어떤 투자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고 유형이다 이거죠. 사고 유형. 그래서 개개인은 이제 모두 다양한 사고의 유형을 갖고 있고, 본인만이 생각하는 이제 방식이 지적 기술과 결합할 때 개인은 이제 창의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각자 갖고 있는 포텐셜이 다르다는 얘기죠. 생각의 체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뭐 지식을 갖추고 지적 기술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의 어떤 그 유형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나온 거죠.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정확한 방향이나 설명, 단계적 과정을 선호하는 어떤 실행 성향, 이런 것보다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처음부터 계획하기를 이제 좋아하고, 자신만의 방식이나 덜 구조적인 과제를 이제 선호한 그런 입법 성향,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성을 이제 발현하는데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인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신만의 법을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이제 입법 성향, 이게 이제 그 사고의 유형이다, 이거죠.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 사고의 틀, 포텐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어진 과제들을 이제 우선 순위에 입각해 정리하고, 이건 이제 우선 순위를 입각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위계 성향이 되는 거죠. 위계 질서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게 위로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어떤 것을 그 다음 처리하고, 또 그 다음은 어떤 걸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위계 성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과제의 수행에 집중하고 난 후에 다음 과제를 하나씩 넘어가는 이제 사고 유형, 군주 성향, 요게 이제 보다 더 창의적인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이제 사고의 유형이, 이러한 사고가 이제 이러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야 창의성을 발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람의 그 성향은 다 다르잖아요. 사람의 생각할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면 개성이다, 이거죠. 사고 유형과 비슷하게 이 사고 유형하고 이 개성도 사람마다 갖고 있는 아주 그 개성이 천차만별이죠.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고 그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사람마다 다양한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에 따라서 창의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도 못하기도 하다. 이 개성이 어떤 개성이냐에 따라서 창의적인 발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경향적으로 봤을 때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력, 애매함에 대한 강한 내성, 지치지 않는 자기 능률, 이런 성향을 갖는 사람이 조금 더, 이런 성향의 개성을 갖는 사람, 사고 유형이 조금 더 창의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성들은 역시 상대적이다. 그리고 순수 예술가들에서는 이제 의지력이 그 핵심적이고 일상적인 창조 과제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렇죠. 어떤 예술성 갖는 사람들은 어떤 이 개성이 뚜렷하게 독특하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동기입니다. 동기는 외부적인 동기 요인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보다는 내적인 요인에서 의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일수록 창의적이다. 그래서 역경을 극복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창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동기가 이제 필요하다. 동기는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창의적인 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섯 번째가 환경입니다. 창의성을 이제 지원하고 보상을 주는 환경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창의성을 이제 탄생시키고 발현하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발명 자체도 그 나중에 자기가 발명이 성공하면 특허라든가 이런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이런 보상 심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발명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환경,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서비스, 뭐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성을 발현하면은 그 회사에서 어떤 보상을 주어준다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승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필요하다. 요게 이제 그 6가지 이 스턴버그에 의한 투자 이론의 6가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버그에 의해서 창의성 발현은 이 6가지 요소로 유기적으로 이제 합류할 때, 섞일 때, 상호작용을 할 때에 창의적인 발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이게 이제 이 6가지 조건이 주장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본적인 지식 체계가 없이는 창조적이 될 수 없고 2가지 또는 3가지 합류를 한다고 해요. 상호작용은 단순한 수적인 합의에 넘어서는 이제 결과를 낳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결과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남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스턴버거는 이제 창의성을 어렵고 복잡한 심리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적 설명이 아닌 실용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언어로 이제 설명한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모든 개인 누구라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스턴버그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구나 창의성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어떻게 이 6가지에서 개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개성이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개발하는 거고 사고 유형이 조금 그 창의성에 가깝지 않다. 그럼 이 사고 유형을 좀 방향을 창의성 있는 방향으로 트는 거죠. 지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 거고 동기 유발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의성이란 태도의 문제다. 그래서 창의성이란 태도의 문제고, 그렇죠? 창의적이 되고자 하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나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 사람의 궁극적인 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매니지먼트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창의성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봤죠. 이제 처음에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이제 창의성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3가지 창의성의 주요 3요소 해가지고 감수성, 상상력, 직관력 이건 조금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스턴버그의 또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든가 이런 사람 그 밖에 이제 5요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의성의 6요소 그리고 이 스탠버그가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창의성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 특별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성숙 과정인데, 이거 이제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이제 성숙도는 이제 기업의 규모와 관련이 있고, 이제 소규모의 기업은 이제 디자인과 매니지먼트 구분 없이 이제 있는 게 다수다. 그러니까 중소 기업, 특히 이제 소기업, 영세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인 팀과 이제 매니지먼트 팀을 따로 이제 조직을 구성하기가 조금 어렵죠. 조직화가 어렵습니다. 뭐 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조직화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디자인과 매니지먼트가 구분 없이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 수준의 디자인으로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이제 이미지가 이제 고착이 되는 게 이제 소규모 기업이 되고, 중간 규모의 기업은 이제 디자인과 매니지먼트가 이제 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디자인 전담 부서가 설치되고, 이제 CEO가 디자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CEO가 방침을 이제 디자인 방침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팀과 매니지먼트가 완전히 전문화되는 거죠. 별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디자인 팀과 매니지먼트가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서 전문성을 이제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활동이 되고, 그 다음에 CEO의 디자인 방침이 이제 어떤 오다가 지시가 주어지는 경우가 이제 이 대규모 부분, 대기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 매니지먼트 성숙 과정은 이제 초기의 단계가 이제 소규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가 이제 중간 규모, 중소기업에서 이제 중견기업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가 이제 이 대기업이 이제 전문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자면, 디자인 매니지먼트 성숙 과정을 좀 보면 디자인 팀하고 이제 경영이 거의 뭐 구분이 없이 이렇게 섞여서 이제 소규모 기업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규모에서는 약간 이제 디자인과 경영이 약간 분리가 되는 거죠. 각각의 이제 어떤 그 조직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지만 이 디자인과 매니지먼트가 지시사항이라든가 제안에 있어서는 이제 합해져서 도출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중견 기업에서의 중간 규모가 되겠고,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디자인과 그 매니지먼트가 분리가 되고,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디자인 경영, 디자인 매니지먼트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이 대기업인 경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어떤 그 전문성 있는 전문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나 중견 규모는 결국 이제 전문화시키는 대규모의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전문화가 이제 필요하다. 즉 디자인 매니지먼트, 디자인 경영을 요구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의 이제 디자인에 있어서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뭐 S사에서 그죠? S사에서 최근에 나온 그 폴더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 디자인 매니지먼트가 잘 된 사례 중에 하나죠. 뭐 이어서 A사도 같은 개념의 이제 어떤 디자인이 다른 폴더형 그 스마트폰을 이제 이렇게 또 출시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규모 기업에서의 디자인과 매니지먼트가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에서 나온 제품의 한 부분이고, 이때 이제 디자인 매니지먼트, 디자인 경영이 잘 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자동차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각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